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웠어요, 이번 여름. 맞아요. 저도 너무 더웠습니다. 더우니까 아프리카가 더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왠지. 네. 이번 여름은 되게 습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엔 그냥 아프리카 가야겠다. 가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준비한 나라는 탄자니아입니다. 북쪽 했었고 서쪽도 했었고 남쪽도 했었어요. 네. 마지막에 남은 곳이 이제 동쪽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가 되게 많이 됐는데요. 오늘 이 나라는 탄자니아 그리고 정식 국명은 합중국 또는 연합공화국입니다. 유나이티드군요. 네. 오늘 자료들 중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네. 지인분 중에 이제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도 쓰셨고 또 아프리카 관련된 여행 쪽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이 직접 찍으신 사진들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네. 오늘 사진들이 좀 더 생동감 있고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네. 이 사진도 세렝게티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멋지다.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바로 오른쪽 인도양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반도의 4.3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9배, 10배 그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네. 대신에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는 낮아요. 약 7천만 명?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탄자니아는 좀 특이한 게 오른쪽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랑 그다음에 탄자니아,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지역이 합병이 된 게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흡수했다기보다는 자치권을 상당히 아직까지도 인정해주고 있는 좀 특수한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가 국경지대에 많은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요. 뭐 그러네요. 케냐, 우간다, 말라위, 뭐 부룬디, 뭐 되게 많은 나라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제 수출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 탄자니아를 거쳐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군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 두 나라가 합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대륙 쪽에 있는 탕가니카라고 불리는 요 나라와 그리고 그 해변가에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거기가 잔지바르 섬이에요. 그 나라가 별개였다가 두 개가 합병이 되면서 이름이 탄자니아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탕가니카는 독일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령이었다가 이제 그렇게 독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 잔지바르 쪽은 더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오만에 또 영역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영국령이었다가 독립을 하고 나중에 이제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이 됐습니다. 저도 이 탄자니아가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은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전 국기엔 기린도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생겼었구나. 국기가 너무나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은 게 국토와 해양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또 묘하게 잘 섞어놨죠. 그러네요. 탄자니아 합중국은 1964년부터 이제 됐는데요. 이 탕가니카가 독일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선을 함으로써 이제 영국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영국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61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잔지바르 섬을 보면요. 원래 잔지바르는 잔지바르와 또 작은 섬이 이제 두 개가 합해진 거를 이제 잔지바르라고 합니다. 16세기, 17세기 때 포르투갈이 여기를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오른쪽 끄트머리에 오만 술탄국이 있어요. 그 나라가 여기에 또 수도를 또 이전을 합니다. 수도를? 네.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더 무역이나 문화가 더 교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탕가니카와 이 잔지바르가 이제 하나의 탄자니아 합중국이 된 겁니다. 역사를 또 약간 별개로 봐야 돼요. 저기 멋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이따 사진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기후를 보시면은 탄자니아가 국토가 꽤 넓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도 좀 다양합니다.
북쪽에는 이제 킬리만자로 산이 있기 때문에 선선한 이런 기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안가를 접해 있기 때문에 또 열대 기후 이런 기후 나타나고 그리고 탄자니아 하면은 사바나죠. 네. 사파리 보러 가죠. 그러니까 이 사바나 기후가 또 넓게 분포를 합니다. 여행을 가려면은 6월에서 10월이 가장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해요. 왜냐? 건조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동물들이 물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으니까 동물들 관찰하고 좀 좋다고 합니다. 모기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은 도로가 잠길 정도로 엄청 많이 오는 시즌이 또 있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기보다는 건기가 좋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기후를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륙 한가운데 열대우림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적으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아프리카 계속 봤잖아요. 네. 거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면은 거기 케이프타운 그 근처에는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었죠. 위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또 남쪽으로 가면은 저쪽이 그 나미브 사막.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 구조가 있다. 요걸 알면은 이제 아프리카 기후를 볼 때 좀 더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막 끝자락에는 보통 사헬 지대라고 하고요. 더 아래로 이제 오면은 거기가 이제 사바나 지대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확실히 사바나 지역이 뭔가 더 푸릇푸릇하고 이제 나무도 조금 더 크고. 사헬지대는 미국 서부 사막 지형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그 사막 끝자락에 딱 붙어있는 지역이다 네. 보니까 키 작은 나무들 위주로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굉장히 큰 호수들이 있고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긴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조금씩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거대한 판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는 두 개의 판이 있는 거죠. 한 개의 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동쪽이 조금씩 이제 밀려나고 있고 그 밀려나간 틈에 큰 호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그 킬리만자로 산같이 높은 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아프리카가 두 조각으로 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멸종한 다음에 북쪽에는 산들이 보이고 이 서쪽이랑 남쪽에는 이 큰 호수들이 보이죠. 산과 그리고 큰 호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어스로 본 건데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쪼개지는 부분에 큰 호수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거는 빅토리아 호수, 그리고 왼쪽에 이 탕가니카 호수, 그리고 아래에 말라위 호수 등이 있습니다. 찢어지면서 생긴 호수다. 빅토리아 호수를 한번 볼게요. 아마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영국의 탐험가가 발견을 했고 당시에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호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의 모습인데요. 호수가 아니라 거의 뭐 바다 같죠.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탄자니아가 있고 그 위쪽에 우간다와 케냐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그 수단 나일강 이야기할 때 나일강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게 이제 수단에서 합해져가지고 이집트로 흘러간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의 한 줄기인 백나일강이 바로 이제 우간다를 통해서 배수가 된 겁니다. 두 개의 물줄기 중에서 이 백나일이 바로 우간다에서 나간 물이다. 그게 이제 쭉 흘러가지고 이집트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죠. 탕가니카 호수는 요 왼쪽에 있어요. 길죠. 이제 빅토리아 호수 같은 경우는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가니아 호수는 깊고 깁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어떤 언어를 쓸지 한번 볼 텐데요. 공용어가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스와힐리어 들어보셨나요? 네. 동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인데요. 일단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와힐리어를 나중에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와힐리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아시죠? 하쿠나 마타타. 네. 이게 바로 스와힐리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거 항상 이거 준비하러 오기 전에 그 수많은 여행 유튜버를 많이 보거든요. 탄자니아 보니까는 그냥 뭐 내고 하잖아요. 여행 뭐 협상하다가 끝에 하쿠나 마타타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일상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말이구나. 그리고 인사할 때는 담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스와힐리어를 쓰는 나라가 꽤 많아요. 근데 인구 수로 볼 때는 약 2억 명 이상이 이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스와힐리어가 굉장히 특이한 게 아프리카 토착어, 이 지역은 반투어 계열이거든요. 토착어에 아랍과 뭐 페르시아, 인도어, 포르투갈어 다양한 언어가 합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스와힐리어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또 지역마다 방언이 있습니다. 아랍어도 쓰는 나라는 많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듯이 스와힐리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공식 언어로 쓰는 나라가 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하지만은 스와힐리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에서는 스와힐리어 언어의 날을 또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7월 7일은 스와힐리어의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도 이제 7월 7일이 되면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탄자니아 민족이 상당히 많아요. 한 120개 이상의 민족이 여기에 복잡하네요.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뭐 국경선을 뭐 유럽 열강들이 그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민족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쿠마, 야무웨치, 뭐 하가족, 하야족, 마콘데족 이런 민족들이 그나마 좀 다수의 인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종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먼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수쿠마족입니다. 쿠마어로 북쪽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약간 북쪽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요. 빨간 복장 보이시죠?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사가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이 민족들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지역이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부유한 민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진 농업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를 하고요. 킬리만자로 이 지역에 풍미가 좋은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커피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볶은 원도에 저렇게 내리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겠다. 네. 신선해서. 볶기 힘들어요. 근데 저들이 알아서 기술자들이 해주신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마사이족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자 때려잡는 민족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탄자니아 북부 그리고 그 위에는 케냐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구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한 2% 정도 있다고 하고요.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춤 있잖아요. 네. 요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복장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요게 또 나름 색깔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요. 마사이족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탄자니아 나라 자체가 요거를 되게 관광 상품으로 홍보를 또 많이 합니다. 가면은 또 마사이족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자 사냥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동물 보호 때문에 안 되죠. 또 하나가 마콘데족입니다. 마콘데족은 약간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모계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여성이 뭐 집이나 토지나 이런 거를 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이제 마을을 옮겨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콘데족은 또 뭐가 유명하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흑단으로 만든 조각품, 검은색 나무로 만든 이 조각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 크기가 또 요건 한 요만한데요. 또 큰 거는 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 조각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요거를 만드는 또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 사람이 연결이 되고 서로를 바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로 연대하고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갔을 때 어느 공원에서 저 비슷한 느낌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영감을 얻었나?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거 하나 집에 놔두면은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아, 좀 살짝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일단 올라온 거 요만한 게 한 280만 원. 피디님? 못 사는 걸로. 그러면은 이 탄자니아의 수도는 도도마입니다. 좀 낯설죠. 네. 근데 아마 다르에스살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수도가 아니고요. 이 도도마가 수도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수도가 아니었어요. 동쪽에 세모 보이시죠? 네. 여기가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너무 이 국토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중앙으로 옮기자 그런 것도 있고 인구고 뭐고 여기에 다 너무 밀집해 있으니까 경제도 그렇고 요거를 약간 좀 중앙으로 이렇게 좀 분산시켜 보자라는 의도로 이전을 했는데요. 일단은 1973년도에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일단 모든 맞아. 뭐 물류나 뭐 그런 무역이나 행정 뭐 경제가 다 오른쪽 다르에스살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전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50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수도를 거의 뭐 이전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 이런 것들 한꺼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다르에스살람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행정이나 정치는 거의 옮겼다고 봐야죠. 이사하는데 50년 걸렸다. 네, 상당히 오래 네. 걸렸습니다. 그 수도의 모습입니다. 정돈된 느낌도 있고 그냥 건물만 있는 느낌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뭐 외교부, 국회, 경제부 지금 거의 다 옮겨왔습니다. 원래 수도 다르에스살람보다는 좀 덜 발달돼 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중심지는 이 인도양에 접해 있는 다르에스살람입니다. 빼곡하군요. 네, 네. 정말 딱 봐도 여기가 수도였겠구나 네. 딱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독일령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여기가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그다음에 뭐 대사관, 국제기구 이런 게 이제 다 여기에 몰려 있고요. 점차적으로 뭐 국제기구나 뭐 대사관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도도마로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르에스살람의 모습이에요. 네, 바닷가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아프리카 같지 않은 좀 현대적인 모습들도 보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 잔지바르 그 술탄국의 여름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한번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다르에스살람은 좀 유럽과 아시아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건물들 자체가 뭐 성당, 그다음에 모스크, 그다음에 힌두 사원 이런 힌두까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네. 근데 그 여행 유튜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광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관광자 입장으로, 여행자 입장으로서는. 네. 탄자니아가 아까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연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치가 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중심제이긴 한데요. 연합 대통령이 있고 연합 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잔지바르에 별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또 따로 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관광, 문화 이런 쪽은 또 잔지바르에서 또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임기가 5년이고요. 1회 연임을 하는데요. 기존의 대통령들 보니까요. 막 그렇게 크게 오래 장기 집권을 하진 않았어요. 딱 정말 연임까지만 하고 초대 대통령만 좀 오래 집권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연임까지 해서 딱 10년 정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내전도 없었고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네. 대신에 집권 여당이 일본이랑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네, 맞아요. 아직까지 계속 쭉 집권을 하고 있고요. 한 개 정당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탄자니아 혁명당이라고요. 네. 혁명 아닌 것 같은데. 또 특이한 게 이 국회의원이 113석은 여성 비례 의석으로 따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탄자니아 정치를 보면은 일단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야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그 민주주의 지수를 보시면 빨간색일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좀 연노란 색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탄자니아 정치를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인 거죠. 그게 가능한가? 일단은 이 선거 민주적으로 하잖아요. 대통령 뽑고. 그런데 그 1여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불립니다. 왜 일본이랑 색깔이 달라? 일본이 굉장히 민주적인 걸로 돼 있네.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라는 보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정치 안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이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로 분포를 하는 건데요. 이 플러스가 될수록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이 한 마이너스 0.06인데요. 이 탄자니아가 마이너스 0.05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12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점점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죠. 18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나라들은 탄자니아 말고 그 르완다나 잠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취약국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 붕괴 위험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빨간색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거를 뜻하는데요. 그래도 빨간색보다는 연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렌지색 이 정도 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은 뭐 한 30이 조금 안 되네요. 탄자니아는 한 75 정도 되고요. 이 지수가 이제 숫자가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요. 그래도 과거 17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 종교 뭘까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 짬뽕 아니에요? 짬뽕이긴 한데요. 이 이슬람교가 거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7% 정도 해당되고요. 기독교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소수 토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분쟁과 갈등이 없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휴일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좋겠다. 우리나라 같네요. 불교하고 기독교.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 다른 게 있다면 이슬람교인이 많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긴 지역적으로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잔지바르 지역을 보면은 여기는 이슬람교가 99%예요. 오만이 수도를 옮겼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교가 한 35% 요 정도지만은 잔지바르 흐름을 봤을 때는 99% 정도가 된다. 네. 이슬람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친하게 지낸다는 건 좀 독특은 하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한 6위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건 아니죠.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인구의 분포를 도시에 따라 봤을 때는 다르에스살람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려는 그런 의도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요 표에는 한 270만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구를 볼 때는 우리가 행정권으로 보냐 도시권으로 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행정권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긴 한데요. 도시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출퇴근한 사람, 뭐 경제 사회적으로 이 생활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무려 700만 명이나 여기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보단 괜찮네요. 우리 수도권의 반이니까. 그러네요. 한국 문제가 많네요. 탄자니아는 어떤 돈을 쓸까요? 탄자니아 실링이라는 화폐를 씁니다. 원래 제가 화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동전을 보는데 동전 너무 귀엽네. 동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탄자니아가 그 자연유산을 국가의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언젠가 제가 탄자니아 간다면은 이 동전은 좀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러게. 새 동전은 얼마나 반짝반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버팔로 사자, 뭐 영양 코뿔소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는 다른 나라예요.
케냐 동전. 기린도 네, 있고. 케냐도 이런 자연이 좀 좋으니까 이런 야생 동물을 또 동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케냐 동전까지 갖고 오는 걸로. 네. 집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에요, 인물은. 근데 하나는 탕가니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고, 또 왼쪽은 잔지바르의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네. 두 명의 대통령을 새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동물 그림을 그려놓으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네. 사자죠. 깃털 저거 좀 안 그리실 되겠다. 수 있겠어요? 사자 털 하나하나. 코끼리 주름 좀 쉽지 않아요. 탄자니아의 경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거는 12위인데 한 15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때 7%였던 적도 있고 지금은 한 5% 정도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편이고 하니까 이 경제 성장률도 나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탄자니아는 뭘로 먹고 사나 한번 보시면은 뭘로 먹고 살까요? 관광? 코끼리 먹고 살지 않을 거. 관광이랑 그다음에 이 아래 파란색이 농업입니다. 오, 농업 비중 되게 높네. 농업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중간이 이 산업. 그래서 이 광업이나 건설 이런 것이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국가 치고는 광업이 좀 적은 편이네요.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쟤들이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농업이 지금 2023년에는 23% 정도로 나오는데요. 다음에 거를 보면은 이게 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비율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다른 산업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농업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원 중심의 경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만한 게 국경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까 물류를 이동하는데 그 통행료 뭐 이런 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메뉴의 그 회색. 네. 돌비 수입이다. 네, 그 수입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탄자니아의 경제입니다. 탄자니아의 큰 항구들의 모습이에요. 이 항구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물류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GDP를 구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살짝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농업은 뭐 거의 보이지가 않죠.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근데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은 이 서비스업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에는 뭐 기술, 디지털 경제 요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자동차 요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탄자니아가 뭘 먹고 사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까 관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GDP의 무려 17%나 관광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53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관광업이 발전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관광 인프라도 더 발전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기후변화. 탄자니아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은 킬리만자로의 빙하와 눈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빙하 녹기 전에 보러 가야 돼요. 가시는 거죠? 네. 저 갈 마음이 그렇게 없었는데 비가 녹기 전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가셨어야 돼요. 거기도 비가 녹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관광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은 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유명한 지역이. 그래서 세렝게티, 잔지바르, 그다음에 킬리만자로, 그다음에 응고롱고로, 분화구. 요렇게 많이들 갑니다. GDP가 증가하고 있는 이제 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은 나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라의 부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GDP 대비 한 약 47%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 동아프리카 평균이 한 50% 정도. 가 이제 부채고요. 근데 나머지 사하라 이남의 나라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가 평균인데 그거보다는 낮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도 높다 보니까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그래도 돈을 잘 빌려줍니다. 이게 올해 다 지원받은 건데요. IMF에서도 이제 신규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국제 이 신용 등급을 또 B+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다라는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나라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세계 뉴스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탄자니아도 나름 노력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자니아 개발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발표했던 이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 25년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2050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뭐 높은 생활 수준을 좀 유지해 보자. 그리고 거버넌스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뭐 교육 수준 이런 거 경쟁력 이런 거 높여보자라는 그런 개발 목표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일정 부분 또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득이에요. 원래 이 탄자니아가 저소득국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나라마다 이제 소득을 나눌 때 저소득국, 중소득국, 그다음에 고소득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나누는 기준을 이제 월드뱅크가 이제 2024년도에 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수정한 뒤에 기준들인데요. 저소득국에서 이제 중소득국을 보시면은 중소득국은 요게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하위와 상위로 또 나뉩니다. 탄자니아가 저소득국이었는데 이 중소득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넘어왔는데 이제 하위 아슬아슬하게 1,250불 정도의 이제 그 1인당 GDP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도 좀 감소를 했고요. 산모 사망률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률을 또 100%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50에는 우리 이제는 고소득국으로 가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상 이 1,000불에서 10,000불 가기는 쉽진 않겠죠. 맞아요. 하지만은 개발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D님 이거 보셨다가 우리 MC님 이런 거 하나 사드리는 거 어떠실까요? 돈만 주시면 카드를 빌려주실 건가요? 네, 제 카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탄자니아에서만 나는 광물이에요. 네, 탄자나이트라는 건데요. 어때요? 상당히 좀 오묘한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파란색. 요게 이제 두 가지 색을 볼 수가 있는 광물로 유명한데요. 네. 자, 이제 요 광물이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좀 흐미한 색부터 진한 파란까지 있죠. 어느 게 가장 비슷할까요? 예쁜 게 비쌀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오른쪽이 제일 화려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깎아놓은 느낌 때문에 색깔이 선명한 거. 그게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1000배 희귀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0배 비슷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탄자니아에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탄자니아 북부의 국경지대 킬리만자로 산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제 그 지역에서만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이 최초로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렇게 발견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67년도니까 최근이고요. 원래 이름은 탄자나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블루 조이사이트라고 불렸는데요. 이 조이사이트라는 광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티파니 아시죠? 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블루 조이사이트를 탄자나이트라고 바꿔 부르게 되고요.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자나이트는 이 바냐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을 가하면은 이렇게 이제 푸른색의 광물로 바뀌는 겁니다. 바나듐은 아이언맨에서 저 용어가 튀어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구성 성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특정 온도 압력. 맞아요. 다이아몬드는 흑연이랑 같은 구성. 탄소죠, 탄소. 그러니까. 네. 대신에 이제 매장지가 좁기 때문에 또 이미 또 대규모로 채굴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조만간 고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갈되기 전에 사놓는 게 어떨까?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죠? 네. 아, 요거 주식 말고 요거를 좀 봐야겠어요. 좀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탄자니아를 보겠습니다. 이 탄자니아 하면은 국립공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탄자니아에는 무려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야생동물보호구역까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의 38%가 보호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곳은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그리고 세렝게티, 그다음에 응고롱고로 보호구역 이렇게 세 군데를 볼 겁니다. 저희 갈 곳인 거죠? 그러니까 가야죠. 네. 북쪽에 몰려있네. 킬리만자로 하면은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죠. 아시죠? 네. 랩이죠, 랩. 이게 되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85년도에 발표를 해서 젠지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불러주시는 물어봤어요. 조카가 이제 20대 중반이 안 됐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너 혹시 이 노래 아니? 근데 조카가 답장을 늦게 하거든요. 네. 어쩔 때는 막 며칠 있다 오고 이래요. 이모를 무시를 해요. 근데 요거 물어보면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네. 답장이 안 오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네 했는데 다행히 용돈을 보냈더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너 이 노래 아니?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아무튼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러면 너 친구들도 알까? 그랬더니 이 노래는 워낙에 유명해서 우리 알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젠지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다. 그래서 제가 또 오기 전에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노래 구성이 특이해요. 그 앞부분에 한 1분 정도가 나레이션입니다. 맞아요. 랩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가 나오고 또 이제 한 3분 50초쯤 되면은 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원래 발매가 안 될 뻔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노래 길이가 한 3분 내외였는데 이게 5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 학장님이 이거 안 된다, 못 낸다 했는데 조용필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다행이지 뭐예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뭘까? 아세요? 이 노래 들으면 되게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 같아요. 외로움은 따당하고 고독은 나 스스로 문을 닫은 거.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요? 내가 고독할까 외로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고독한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은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이제 단절돼 있거나 인간관계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데서 오는 감정들이고요. 고독은 이제 나 스스로 그 외로움 속을 즐기거나 이제 좀 즐기시는 거예요? 즐기지는 않는데 그냥 좀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 정도. 그게 이제 고독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아주 주옥 같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이 조용필님이 아주 문화 훈장의 감사패 홍보 대사에 아주 별걸 다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99년도에 이 정부의 초청으로 세렝게티도 다녀오셨습니다. 이 노래 덕분에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탄자니아에 관광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 초청도 받았고요. 또 심지어 22년도에는 세렝게티처럼이라는 노래도 막 발표를 했어요.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들으면 그 세렝게티의 넓은 초원이 연상이 됩니다. 진짜? 꼭 들어보세요. 네. 꼭 들어보시고요. 작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 탄자니아 대통령과 조용필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 우리 탄자니아의 유명한 관광지를 알려지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또 만났습니다. 네. 혼자 운동화 신으셨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또 인사이트.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하는 거 해서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하셔야 발견해 돼요. 봐야겠다. 네. 이런 오세요. 생각을 했어요. 들어와. 자, 이거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관련된 거 뭐 하나 하면은 이렇게 뜬다.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표시 있는 거는 이제 직접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벌써 비행기 탄 것 같아서 좀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 입구에 보면은 요 아프리카 최고봉을 올라갔던 그 최초의 인물들이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이 함께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입구에 있는 플래카드와 여기 산자락 사진을 아주 멋지게 찍으셨죠. 빙하와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녹았냐. 이 12년도와 2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미 이렇게 많이 녹아버렸고요. 네. 이제 204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사라질 위험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적도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어차피 가실 거면 빙하 네. 있을 때 가야 된다. 네. 킬리만자로 하면은 유명한 게 커피예요. 제가 커피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가지고만 또 한 2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다음에 스페셜 한번 하죠. 커피 스페셜. 그래서 이 킬리만자로 이제 커피를 한번 볼 건데요. 탄자니아에서 수출하는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금 있고 광물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 농산물들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뭐 콩도 있고요. 참깨, 그리고 뭐 캐슈넛, 그리고 정향 이런 것들, 향신료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커피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쌀도 수출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 생산량을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뭐 브라질이랑 베트남이 압도적이고요. 이 탄자니아가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번째 정도인데요. 그 양은 이제 한 1%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지는 않죠. 네. 그래도 탄자니아에는 향이 풍부한 그런 고급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호가들이 또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탄자니아의 커피 하면은 요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영국 왕실의 커피다. 커피의 신사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에서 일종의 마케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모두 뭐 왕실로 들어간 건 아닌데 일부 그렇게 이제 영국의 뭐 귀족이나 왕실에서 이제 소비를 했는데 이제 마케팅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탄자니아의 커피가 처음 알려진 거는 이 16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커피가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지고요. 탄자니아가 독일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이 킬리만자로 부근에서 이 커피를 재배를 하면은 잘 되겠다. 요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커피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는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실패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커피 협회가 생기면서 이제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수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탄자니아 커피는 아무래도 이제 커피가 고지대에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아루샤, 킬리만자로, 모시 이런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남쪽에는 은페아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요. 커피의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여기서 생산되는 품종은 아라비카. 아라비카가 이제 좀 더 품질이 좋은 고급 품종이에요.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커피를 직접 따고 이렇게 하는 투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산자락에서. 그리고 탄자니아 커피는 좀 특이한 게 또 있어요. 이 피베리 생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품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커피 이 체리 안에는 커피 원두가 저렇게 2개가 들어있어요. 딱 하면은 반바직 쪼개져 있는 게 원래 일반적인 커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 피베리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요거를 피베리 생드라고 얘기를 해요. 품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쌍밤 같은. 그래서 이거 골라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고급에 속하고요. 이 향미나 이런 맛도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더 좋은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 아닌데 이게 더 붙어 있으니까 압축되어 있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느낌하니까. 향이 좀 안 날라 덜 날라가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네.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원두의 커피를 더 고급으로 쳐주고 그렇습니다. 탄자니아 커피 중에서도 이 피베리 원두로 만든 커피를 한번 드셔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케냐 원두 많이 아시죠? 그리고
그거 많이 드시잖아요. 스페셜티 커피로. 네. 케냐의 같은 경우는 산미가 좀 많이 나요. 그 원산지마다 브라질은 좀 고소하고 케냐는 좀 산미가 나는데 탄자니아에서 나는 커피는 이제 산미가 아주 세지가 않고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뭐 과일향도 나고 뭐 와인향도 나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 원두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원두를 분리하는 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나라마다 그 원두의 이름을 붙일 때 어디는 뭐 AA가 붙어 있고 막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원두를 분리할 때 결점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크기로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경작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자니아나 케냐 보면은 그 원두 이름 보면은 탄자니아 AA, 케냐 AA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크기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결점도로 분류를 할 때는 그 원두의 뭐 몇 프로가 결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원두 등급을 매기고요. 이렇게 크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AA, 뭐 A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이렇게 거릅니다, 원두를. 그러면은 그 스크린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원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원두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탄자니아 AA는 그 스크린 사이즈가 18. 그래서 요 크기의 원두를 이제 AA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네. 왜 뭐든지 약간 크면은 좀 맛이 풍성한 게 있어요. 아, 그래도 크기라 그러니까 좀 없어 보여서. 그래도 이제 딱 커피 드시러 갈 때 네. 이런 거는 좀 알면 재밌죠.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커피 마시면서 막 그 원두 크기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소개팅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 AA가 왜 붙지 항상 좀 그러게요. 네.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킬리만자로 봤으니까 세렝게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렝게티의 뜻이 끝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렝게티 이 국립공원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국의 3분의 1. 우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이제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5 하면은 뭐가 있냐? 사자, 표범, 코끼리, 버팔로, 코뿔소. 요게 빅5인데요. 요게 이제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동물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대이동. 동물들이 대이동하는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 뭐 200만 마리 이상의 누떼와 가젤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지도인데요. 여기를 갈 때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동물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월에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야 된다.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보시면은 이게 비금 쳐져 있는데 위에가 케냐예요. 케냐 여행하시는 분은 또 여기를 이제 맞춰서. 그 동물이 언제 이동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11월에서 12월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데요. 자, 선을 딱 보면은 아주 직선을 그렇죠. 걔네들이죠. 네, 맞아요. 걔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걔네들 맞습니다. 자대고 딱 그어 나가지고 그 위쪽은 케냐의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이라고 불리고 아래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제 마사이족이 다 이제 분포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마사이족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국경을 딱 그어 넣다 보니까 이제 경계가 생긴 거죠. 이상 가족이 있겠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역시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이랑 다르죠? 네.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코끼리, 기린 보시고. 자, 여기까지 세렝게티 국립공원이고요. 네. 다음은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분화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송산되지 않은 분화구인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너비가 20km입니다. 지금 무슨 분화구야? 분화구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동물들이 이 분화구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요 안에서. 저 정도 되면 안 벗어나도. 네. 충분히 답답하지 않다 그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홍학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류 학자들의 천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가도 수많은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분화구입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또 이 분화구 안에 야생 동물의 모습입니다. 와, 얼룩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진짜. 네. 잔지바르섬. 네. 여기는 이제 시선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역사가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요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탄자니아의 그 독립 이전의 역사를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압축 잘했네. 네, 이제 요거 한 장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또 더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뒤에서 사진이랑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7세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7세기 이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카메룬 지역에 있던 반두족들이 점점 동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랍인들이 북아프리카에 7세기로 이동을 하면서 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이제 아랍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옵니다. 그래서 8세기에서 12세기에 아랍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아랍 상인뿐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인들. 그래서 이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 문화가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와힐리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스와힐리라는 뜻이 스와힐리어로 이제 해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의 그 해변가 지역을 스와힐리라고 불려요. 스와힐리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스와힐리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16세기 되면은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로 온 그 또 배경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이제 동로마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을 못하게 해요. 자신들이 이제 무역 중개하는 거를 이제 독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인도 향신료나 뭐 다른 물자들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루트가 막히고 안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이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지고 하는 항로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그 서쪽, 남쪽, 그다음에 동쪽을 거쳐가지고 이제 인도의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16세기에 그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 동쪽의 그 무역 기지로서 이 잔지바르 섬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인이 이 항구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17세기, 19세기입니다. 그 오만 제국이 이 지역으로 아까 수도를 삼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번영하게 되고 아랍의 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섬의 99%의 인구가 이슬람인 무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는 이제 물류의 증전,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요. 무역 중에서도 특히 이제 향신료 무역과 그다음에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섬이 아름다운 섬이긴 하지만은 그런 아픈 그 역사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되면은 아까 뭐 독일령 됐다, 영국령 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럽의 영향력 아래 놓이다가 20세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또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독립 이전의 탄자니아 역사입니다. 깔끔하죠? 네. 한눈에 현장 알아보는. 네. 보시면은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이슬람화가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아프리카로 이제 7세기부터 쭉 이슬람화가 되는데요. 이때 맨 처음에 그 이집트, 그 다음에 튀니지, 요런 데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정복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그렇게 뭐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역을 하는 정도고 내륙으로 깊숙이 들여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군사적, 행정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해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고요. 이제 동쪽에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대신에 이제 내륙 쪽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잔지바르 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잔지바르 섬 중에서도 이 왼쪽에 보면은 스톤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되게 융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인도, 페르시아, 아랍, 유럽 문화가 막 어우러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도시 구조나 경관이 그대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문화를 이제 등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이 도시의 분위기를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벽에 요런 황토색빛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산호석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 산호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요새의 모습이고요. 이 스톤타운에는 좀 이슬람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성당도 있습니다. 네.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리고 이런 아랍과 인도를 또 묘하게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 문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해 놓은 거. 네. 이게 이제 아랍과 인도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그로브 나무로 만든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로 만든 대문이고요. 스톤타운 안에 그냥 모습들입니다. 작가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이랑 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작하는 건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이 맹그로브 나무예요. 이거는 이제 염생 식물이라는 건데요. 이 서식지가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좀 굉장히 좀 징그럽기도 한데 이 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해안가에 있으면 이 염분이 있는 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뿌리가 여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기의 거의 98%까지 바닷물을 정수를 해서 이렇게 어머나.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은 그 맹그로브 이제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어요. 좀 신기한 나무죠. 그리고 또 이 나무가 또 신기한 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나무가 여기에서 이게 열매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새끼 나무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싹을 띄운 채로 이게 뚝 떨어지면은 그 해변가기 때문에 진흙이잖아요. 그 진흙에 탁 꽂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맹그로브 나무. 사실 저도 맹그로브 나무 잘 몰랐어요. 근데 요거 보면서 참 신기한 나무구나.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새끼 나무로 번식을 하는데요. 이 나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맹그로브 나무가 그렇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잔지바르 섬에 또 요 허락 레스토랑이라는 게 또 유명해요. 이 바닷가 한가운데 이렇게 레스토랑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배로 이동을 하고 물이 빠지면 저렇게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잔지바르 섬 가면은 여기는 이제 핫플레이스. 그래서 섬의 모습들이고요. 잔지바르 섬의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그 오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만이 바로 저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가깝죠, 아프리카랑. 그래서 이 오만 술탄국이 이 1840년에 수도로 이전을 합니다. 잔지바르로.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막 부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향신료와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잔지바르 섬이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섬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한 명은 오만 술탄 그리고 한 명은 잔지바르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 잔지바르가 이렇게 번영하는 동안 1862년도에 다르에스 살람을 또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에스 살람은 또 경제적으로 또 중심지가 되죠. 그 이후로 점점 이 다르에스 살람과 이제 잔지바르가 이게 다 계속 번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가면은 향신료 관광 상품들이 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향신료를 직접 따보기도 하고 향신료를 사고 이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신료 중에서도 이제 3대 향신료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후추, 정향, 계피. 정향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향 저거 중국 음식 할 때도
별처럼 생긴 팔각이랑 정향이랑 같이 넣고 고기를 끓이면 고기 잡내도 없어지고 약간 중국 향신료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아마 인도 음식에도 저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향 말린 겁니다. 네네. 요거는 뭐 요리에도 쓰이고 뭐 약재, 향수, 뭐 약처럼 이렇게 진통제로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정향 농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플랜테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또 이 잔지바르 섬에 끌려오게 됩니다. 노예 무역 당시의 그 모습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다른 데로 이렇게 막 보냈구나. 대서양의 그 노예 무역의 중심지는 뭐 세네갈이나 뭐 앙골라 이런 데서 노예 무역을 했다면은 네. 이 동쪽은 요 지역이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에 뭐 중동이며 그다음에 뭐 아시아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아프리카 섬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 때문에 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향이라는 농작물을 들여와가지고 여기가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됐긴 했지만은 그 안에는 또 대신 노예 무역도 함께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끼리 상아. 상아도 요것도 여기서 많이 무역을 했는데요. 이걸로 뭐 빗도 만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왜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피아노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건반을 상아로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또 상아 수출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코끼리. 네. 근데 저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못된 게 여기 노예 여러 명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네네. 다른 민족끼리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요. 대화 못하게, 말 안 통하게. 괜히 말 이렇게 했다가 도망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민족끼리 쇠사슬로 묶어놨고 잔지바르 섬에 가면은 관광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볼 것들도 많긴 하지만은 이렇게 노예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 성인 남성이 뭐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여성들도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여성과 함께 있게 하는데 또 아이들은 숫자로도 세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과 여성들이 또 바글바글이 한 공간에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오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오물도 치워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노예들이 노예 이제 시장에 갔다가 안 팔리면은 다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또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팔리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팔 때 이렇게 막 책찍질을 해서 이 노예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때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이 노예가 약하다 해서 안 팔리게 되니까 그 울음도 참고 이제 채찍질을 맞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에서 또 여러분이 아실 만한 퀸의 프레디 머큐리. 네. 왜 나오죠 갑자기? 왜 나오죠? 페르시인데?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 이 퀸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We Will Rock. 맞아요. 저는 We Are the Champions도 좋아하고 Love of Life도 좋아하고 맞아요. 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너무나 유명한 밴드였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잔지바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 집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보냈던 그 집이 이제 박물관 마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사진이랑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페르시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인도 페르시아. 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페르시아인도 오고 뭐 아랍인도 이 지역에 많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 때문에 핍박받거나 뭐 그 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요 인도 구라자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 엄마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엄마가 이제 잔지바르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빠를 만나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어린 시절은 여기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거든요. 청년기부터는 거기서 보내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합니다. 국적은 영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문화는 좀 섞여야 뭐가 나와. 그래서 여기 박물관에 가면은 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도 있고 뭐 어렸을 때 사용했던 그 피아노도 볼 수 있고요. 뭐 악보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은 요런 동작으로 사람들이 이거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 찍으러 한번 가야죠. 러닝 셔츠도. 일부러 저렇게 속에 입고 가는구나. 아 오늘 안쪽 패션 역시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진짜. 잔지바르 뭐 노예 무역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흑진주라고 불리는데요. 탄자니아는 근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맺어 있지 않아요. 네. 특이하다. 네, 그래서 비자를 꼭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가서 이제 도착 비자를 받습니다. 잔지바르 섬에 또 특이한 이 리조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잔지바르의 펜바 섬이라고 또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바닷가 한가운데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언더워터 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타 리조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속되어 있는 건데요. 이 방에서 자면은 이렇게 동물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무서워서 저도 못 잘 것 같아요. 무서운데. 끝까지야 상어만 아니면 저게 깨질 수 있잖아. 물 들어올까봐 저는 좀 살짝 무섭습니다. 수영하면 되지. 저는 수영 그냥 못해요 저는. 네. 이 리조트에만 있는 걸로. 네. 네. 아 그래도 여기 묵으려면 예약 미리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렇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잔지바르 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탄자니아의 독립 이전의 역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독립 이후의 역사들도 한번 볼까 합니다. 후반에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독립 후에 이제 내전을 겪지 않은 나라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대 대통령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6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초대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이 좀 한 24년간 집권을 하였고요. 그런데 계속 집권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자기가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들이 재선까지 해가지고 이제 10년 정도씩 정권을 잡고요. 5번째 마구풀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하미아 술루루 하잔 요 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헌법상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고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전 안 겪은 게 진짜 대단하네. 네, 그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대통령이 이제 이 얼굴이 있는 이 3명의 대통령을 조금씩 볼 건데요. 네. 먼저 이 마구풀리 대통령을 한번 요 노란색 셔츠 입은 대통령 보시면은 이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또 불도저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량이나 뭐 도로나 뭐 이런 거를 시설 확충을 하고 항공도 뭐 보수를 한다는 등 이런 식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마구풀리 다리입니다. 그래서 6월에 올해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한 3.2km 정도 되는데요. 동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긴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존에는 페리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35분 막 이 정도 걸렸는데 이제 이 도로 때문에 4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뭐 만들어지고 이동하기 편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이익들을 줄 수 있냐. 이 지역에 광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들을 이쪽으로 빨리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수를 건너가지고 화살표 보시면은 가운데 도도마로 쭉 이어진 다음에 다르에스 할람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그 초대 대통령인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화폐에도 이제 새겨져 있고요. 독립 후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이제 국가 사상이나 체계를 갖추는데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최초로 그 스와힐리어라는 그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회주의 노선을 정책 노선을 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경제 정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끼웠네 저분이. 민족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내전이 없는 거고. 120개의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과 그다음에 기독교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나 민족 간의 갈등이 없는 이유를 바로 이 대통령이 체계를 잘 잡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통합 사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일컫는데요. 우자마 사상과 아루샤 선언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 아루샤 선언은 정책이 사회주의식 자립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집단 농장, 그다음에 공동 생활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을에 모여서 뭐 공동으로 경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알죠. 생산성이 이렇게 감소하고 의욕도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되고 재조명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요. 그 마구풀리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이제 부통령에서 승계를 했고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탄자니아에는 그 하나 집권당이 계속 이어져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탄자니아 혁명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이 당 출신이고요. 국민이 절반이 또 당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1야당에는 이 민주발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툰두 리수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선거 개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뭐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나 고칠 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개혁을 계속 이제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은 이 선거 행동 강령에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선거 개혁 안 하면은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강령에 서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선거 개혁을 해보고 이런 걸 이슈화하고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선거를 지금 못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집회에서 선거 개혁을 요구하니까 이건 이제 반역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또 체포까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큰 야당의 핵심 인물인데 지금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9일이에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총선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야당에는 이제 특별히 그런 인물이 없어서 좀 문제고요. 근데 또 이분이 좀 대단한 게 17년도에 암살 시도 중에 16발의 총알을 맞았는데 안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몸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다가 이제 암살 시도를 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 탄자니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당이 너무나 강하고 그러면은 과연 탄자니아는 민주주의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일단은 어차피 결과가 너무 뻔하죠. 이제 여당이 워낙에 이제 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의 뭐 검열이나 통제 가능성이 여전히 또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어차피 여당에서 나올 건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또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요. 또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탄자니아의 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탄자니아의 이제 예술인데요. 팅가팅가라는 예술품입니다. 미술의 한 장르예요. 네.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팅가팅그라는 장르는 사실 에드워드 사이디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다가 이렇게 화풍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의 대표적인 그림 양식이에요. 그 유명한 피카소나 키세링 화풍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화풍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자연 동물이나 자연 환경들을 주요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사이디 팅가팅가라는 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 화가의 엄마와 아빠의 종교가 엄마는 기독교, 아빠는 이슬람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이 종교적으로 갈등이
없고 자유융합해서 살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이 미술 용품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세라믹, 파편, 뭐 자전거, 페인트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굉장히 작품들이 초현실적이기도 하면서도 단순하고 좀 유머러스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팅카팅카 협동조합이 있어서 여기에 소속된 화가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팅카팅카라는 그림을 그리지만은 또 화가들마다 좀 약간씩 조금씩 자신들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한국에 작년에 좀 몇 개 작품들이 명동에 그 서울 롯데호텔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시가 됐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사진을 여러 개 찍어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팅카팅카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7년도에도 그 전시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작품 활동들을 하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탄자니아 여행에 대한 꿀팁도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이 그 여행 쪽 일도 하셔가지고 몇 가지 좀 꿀팁도 좀 알아왔습니다. 일단은 탄자니아 여행을 할 때 어느 공항으로 가야 될지 요게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이 아루샤 공항, 그다음에 다르에스살람, 잔지바르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아루샤로 갈 건가, 그러니까 킬리만자로가 있는 거기가 아루샤 지역이거든요. 글로 이제 바로 갔다가 이제 잔지바르로 아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아루샤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으로 가면은 항공료가 좀 약간 비싸다고 해요. 그 다르에스살람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에스살람으로 왔다가 다시 뭐 이제 아루샤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또 이동할 시간도 있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 항공료는 대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아쉽게도 직항이 없습니다. 어딘가를 이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 에티오피아로 가면은 그나마 좀 경유 시간을 아낄 수는 있어요. 경유가 좀 짧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연착되면은 비행기 완전히 그렇죠. 그게 좀 문제여서 보통은 카타르나 뭐 이런 항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로 가는 이유가 이제 사파리 하려고 많이 가잖아요. 네. 저는 화장실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파리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상 방뇨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사분이 겁나 달립니다. 화장실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있을 때 가둬야겠네. 네. 그리고 이제 사파리 갈 때 이제 준비물이 쌍안경인데요. 요즘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이제 쌍안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줌 당겨가지고 그게 더 잘 보고 편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탄자니아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와,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보통 준비할 때는 역사를 먼저 봐요. 왜냐면 역사가 제일 외울 것도 많고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근데 탄자니아는 여행지 먼저 봤어요. 여행 가셔야 되겠네. 그래서 여행 이미 저는 갔다 온 기분입니다. 직접 가면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탄자니아 여행 가시기 전에 저 이거 한번 보고 가시면은 더 여행을 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완전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